자,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이죠, 벌써. 그렇습니다. 오늘 네. 수요일이고요. 지금 뭐 중동이 라운드 2를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드네요. 네. 지금 트럼프는 뭐 동맹국들 뭐 실망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네.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군들을 아마 레바논 레바논으로, 쪽에 네. 보낸 것 같고요. 또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공격이 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고 네. 그런 여러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이런 뉴스들은 저희 또 권순우 팀장으로부터 네. 한번 또 전해 듣도록 하고요. 박병창 이사님도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 주시면서 또 이란 이야기도 좀 덧붙여 주시겠죠? 네. 자, 권순우 취재팀장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프로 의상이 이거 무속인 옷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무속인 옷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이거는 나름 돈 주고 산 겁니다, 비싸게. 요새 정프로님 옷 비싼 거 사시잖아요. 그럼요. 이제 테무에서 안 사고 네. 또 여러 브랜드 제품도 네. 한 번씩 입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격이 올라가는. 이 코스피 떨어지면 다시 테무 가는 겁니다. 테무 아닌데. 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다우존스는 0.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7%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25%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유가가 좀 소폭 유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증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도 여기서 좀 챙겨봐야 되니까 네.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 3.2% 올랐고 그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2.9%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장도 좀 그냥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으로 계속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쟁 상황은 좀 어떻게 될지가 좀 애매한데 오히려 이거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네. 항공주가 올랐습니다. 항공주? 항공주는 유가 오르면은 떨어지는 게 원래 박살나야 되는 네. 게 항공주인데 유리 할증률 너무 많이 받나? 유료할증료는 뭐 이게 원가 대비 원가로 받는 거라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네. 그 유가 인상을 대비해 가지고 항공권 예약을 좀 서두르면서 예약률이 호조가 됐다. 그러니까 여름에 네. 휴가 갈 거를 미리 지금 예약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럼 여름에 덜 예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약은 먼저 되는 게 좋죠. 지금 당장. 네. 네. 우리 뭐 물건 팔 때 끝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건 먼저 그렇죠. 팔리는 게 네,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금리 동결 FOMC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금리 동결이 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는 단기적일지 모르겠지만 금리는 장기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금리를 안 낮추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게 시장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패드워치를 좀 보고 왔는데 물론 호들갑 떨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동결이 99%긴 하거든요. 근데 인상이 1%가 또 등장하긴 했더라고요. 인상 가능성까지도 좀 베팅하는 게 약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럴 네. 때는 이제 언급이 중요하겠죠. 언급이 중요하겠죠. 뭐라고 네. 얘기하는지 네. 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뉴스에 소개를 네.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흠. 예.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삐졌습니다. 뭐 그러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 제가 연합뉴스 홈페이지 보다가 네. 프랑스 안 가, 폴란드 안 가, 이탈리아 안 가, 캐나다 안 가 이렇게 뉴스가 배치가 돼 있길래 이것도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글인데요. 그 대부분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동의를 한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우리 군사작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며 미국은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서 매년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들은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자기가 전쟁 일으켜놓고서 그 참전하라라고 파병을 요구하는 게 뭐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일단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 필요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뭐 군사작전은 이미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뭐 독일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은 참여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고요. 우리는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오지 말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안 가면 되죠 뭐. 오지 말래요. 예. 그 정프로님이 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에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안 가면 되지 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선택했던 외교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토 국가들은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 가게 된 네. 한국이 이제 승자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안 간다고 얘기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이게 빚이 되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로서는 뭐 부담을 약간은 덜은,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거니까 네. 오늘은 일희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또 미국에서 이게 좀 이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조 켄트 미국 국가 대테러 센터 국장이 사표를 내면서 그 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였는데 그 양심상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 국가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미국 로비의 압력 때문에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가 대테러 센터 소장직을 물러서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연도 좀 많이 관심을 받더라고요. 네, 이분이 와이프가 그 ISIS의 그 테러로 테러에. 목숨을 잃었던 네. 분입니다. 근데 그 전형적인 마가 패턴인데요. 네. 그 이분이 얘기가 이제 좀 길게 있어요. 뭐 얘기가 좀 뭐 다 소개시켜드릴 정도의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 솔라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을 한다거나 그걸 잘하지 않았냐. 네. 그 전면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개입 안 하고 했던 그게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냐. 나는 그걸 지지하고 응원했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홀랑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취지도 아니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이 가야 될 길도 아니다. 이건 양심에 어긋나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네. 예, 그런 일이 어제 미국에서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5부제나 10부제 같은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어제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저 요새 거기 나가잖아요. 청와대 나가 있는데 나가죠. 어제 네. 강유정 대변인 내려오셔서 이거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럼 5부제, 10부제를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닌데 네. 혹시라도 이게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5부제, 10부제 관련해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갑자기 이게 얘기가 나오면은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미리 국민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 제품,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라라고 네. 얘기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통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가동을 늘린다거나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전 가동률 높이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스라든지 석유 화력 발전이나 이제 가스 발전 좀 어려워지면은
원자력 발전 좀 늘려야 되겠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석탄 발전을 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뭐 아예 없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취약계층 관련한 추경 관련한 얘기가 어제 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뭐 석유 가격 최고제라든지 뭐 추경 편성해 가지고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합니다. 근데 최고 가격 시행제를 통해서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은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에너지 가격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에 의한 수요 절감 기능이 못하게 됐으면 네. 정책적으로라도 좀 가이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은 줄 수 있는데 원료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건 당면한 현실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좀 에너지를 좀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캠페인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는 거는 네. 좀 지지율에는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좀 필요한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있잖아요. 뭐 겨울에 내복 입고 네. 뭐 여름에 부채질하고 좀 보기가 뭐 그게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수요 절감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에너지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며칠 내에 이란 요 전쟁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네, 우리 내부에서도 열심히 또 여러 대책들을 좀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그 아까 제가 수요 절감 정책을 굳이 계속 강조드려서 했었던 이유가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공급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 쪽에서 좀 아끼면서 좀 네.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GTC 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제 뉴스 전하고 나서 그냥 와, 그 한국 파티드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제 뉴스 이어서 좀 전해드리면은 그 어제 GTC에서 보여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보여준 메시지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밑그림을 젠슨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I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배제되는 상황. 네. 아니면은 진짜 그냥 전 세계 경기가 다 꼬꾸라져 가지고 AI 버블이 터지고 뭐 전 세계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메모리를 살 사람이 없는 상황. 네. 뭐 요 두 개, 공급단, 수요단 요 문제가 될 건데 그 문제에서 두 번째 거는 뭐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첫 번째 변수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이 삼성과 그 젠슨왕의 세레모니 그리고 SK와 젠슨왕의 세레모니. 네. 그 최태원 회장은 요새 젠슨왕을 좀 자주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고 삼성은 드디어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인 받은 게 참 옛날에 요 사인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이 사인 굴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진짜 사인은 해주지도 않고 이 가라 사인 하나 해주고서 가라사인. 결국은 그것 때문에 1년 넘게 걸렸잖아요. 네. 거의 희망 고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인은 진짜입니다. 진짜 돼 있는 들어간다. 사인을 네. 받았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2030년까지 메모리 부족이 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뭐 웨이퍼 공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라 어떻게 뭐 늘 방법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신규 조성해가지고 한국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조성하는 그 땅 만드는데도 5년에서 7년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력, 용수, 건설, 엔지니어링, 인력 뭐 이런 반도체 생태계 다 만들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기반이 잡혀 있고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에 집중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혹시 반도체 공장 다른 나라에 지면 어떡하지? 이거 좀 걱정했었는데 이거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 가격 문제에서 HBM을 뭐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삼성이랑 그 삼성이랑 SK하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삼성 SK가 이렇게 신경전을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1등이냐 2등이냐 뭐 이런 게임을 하는 거지.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둘이 짜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GPU에 HBM이 필수적이라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HBM에 너무 집중하면 일반 D램이 부족해져서 기존 산업은 물론 개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젠슨왕에 대한 견제구입니다. 우리 레가시 D램도 해야 돼. 우리가 HBM에 집중하면은 젠슨왕 엔비디아는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HBM을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기존 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 네. 이거는 젠슨왕에 대한 견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HBM 공급 문제가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된 거다. 요 얘기도 네. 사실은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퍼가요? 아니 너네가 아무리 쫀다고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웨이퍼가 부족하고 부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한 5년 앞으로의 엔비디아와의 밀당을 통해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해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공급 부족은 요새 뭐 증권가에서는 2027년 하반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일 본부장님 항상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의 레벨업은 멀티플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수익이 아니라 신뢰다. 네. 그러니까 수익을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여된다면 뭐 삼성전자 130만 원, 뭐 30만 원 이런 거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항상 하시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젠슨왕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칩 루빈 칩으로 들어가면 삼성 받을 거고요. 네. 이거 루빈 가더라도 HBM 필요하고요. 이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도 2030년까지 부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수익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GTC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HBM4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HBM4에 보면은 이 로직 다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위로 HBM을 위로 쭉 쌓아 올리고서 이 인터포저하고 연결하는 이 로직 다이가 있습니다. 저기 맨 아래에 있는 지금 커서가 안 나와서. 커서가 안 네네. 나오죠. 그 인터포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될 것 같아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그 긴 거 바로 위에. 긴 거 바로 위에? 예.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맞아요? 로직 다이. 예, 이게 로직 다이. 네. 그리고 요 위에가 HBM이거든요. 네. HBM3E까지는 네. 그냥 요거를 통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로직 다이를 TSMC가 만듭니다. HBM4부터.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요 구도로 돼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셋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저는 이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엔비디아도 60% 이상, 하이닉스도 거의 60%, TSMC도 40% 이상의 마진을 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렇게 수직 분업되어 있는 데서는 누구 하나가 이걸 짜서 이익률을 많이 가져가요. 네. 근데 셋이서 거의 한 50%, 60%의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동맹을 형성한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 해요. 패키징, 로직 다이, HBM 요걸 다 해요. 네.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약간은 좀 과장된 측면은 좀 있긴 있어요. 뭐 원시 공정을 해가지고 더 좋다 그런 거는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약한데 네. 이럴 때 삼성전자가 주로 하는 방식은 수익성을 포기하고 나서라도 점유율을 늘려요. 네. 이게 예전에 삼성이 전 세계를 씹어먹었던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HBM4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쪽 삼각동맹 쪽의 비중이 좀 높긴 한데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좀 보는 것도 관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현장에서 누가 보내준 사진인데요. 하이닉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시면 여기 로직 다이가 TSMC, 네. 여기가 하이닉스 이걸 딱 묶어가지고 이제 GPU 묶어가지고 엔비디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웨이퍼는 그 실트론 거기서 만드는 건가요? SK? 웨이퍼.
웨이퍼? 예. 예. 근데 그게 웨이퍼도 공급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웨이퍼는 그냥 좀 뭐 이렇게 뭐 이제 반도체 쪽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큰 그 원재료에다 그냥 얇게 잘 잘라갖고 인곳?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 웨이퍼 수급은 저도 제가 좀 더 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웨이퍼가 공급난이 있어서 메모리가 부족할 수 있다.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최태훈 회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예. 최태훈 회장은 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왜 하셨는지. 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번호만 알면 되는데 번호를 못 찾겠네. 번호만 알면 문자는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번호만 알면 되는데. 답이 안 와서 그렇지. 번호를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번호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뉴스가 벌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 지분 4.99%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4.99%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지분 공시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5%죠 기준이. 네, 5% 기준이니까. 근데 이게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탑업인 출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 5%가 안 돼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서 나왔는데 이게 4.99%면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9,3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우주 지분을 하나그룹이 거의 5% 가까이 9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 흥미로운 이벤트라 그랬냐면은 한화가 예전에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팔았거든요. 근데 7년 만에 지금 다시 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항공우주의 좀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은 옛날에 삼성항공이 있고 네. 현대우주항공이 있고 대우항공이 있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의 항공 분야가 있었어요. 네. 근데 IMF를 맞아가지고 얘를 정부에서 통폐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민영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너무나 이렇게 빚이 많고 회사가 힘드니까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근데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을 지원하다가 부실해져가지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카이 지분을 수출입은행을 줬어요. 네. 그리고서 이걸 민영화를 한다고 몇 번 추진을 하다가 민영화가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 원래 지분 가지고 있었던 게 아까 삼성항공 있잖아요. 네. 삼성항공이 지금 한화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원래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민영화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현대차도 다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카이의 최대 주주가 수출입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우주항공 분야를 이렇게 공기업화를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오히려 그냥 카이를 매각하면 안 되네, 중요한 산업이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사장님이 감사원장 출신이 사장으로 가고 감사원장이요? 대선 캠프 출신이 사장으로 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공기업이 돼 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완전 민간 우주항공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X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카이를 언제까지 그대로 이렇게 둘 거냐. 네. 요런 상황인데 한화가 지분 매입을 이게 5%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한화에서 먼저 이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야,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올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누리호 같은 경우에 네. 이게 발사체는 카이가 만들고 엔진과 위성은 한화가 만드는 요런 구조예요. 이미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협업은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체 제작이라든지 중형 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카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한화가 약간 그 밑밥을 던진 건데 그러면은 우주항공 분야에 혹시 다른 회사들은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카이가 예전에 민영화할 때는 저거 누가 사냐.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정도가 들어와서 MRO 사업, 유지보수 사업 하는데 좀 하지 않겠냐. 유지보수 사업은 대한항공 좀 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항공사 우리가 무슨 비행기를 해. 약간 요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때 네. 민영화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방위 산업의 시대, 그렇죠. 우주항공의 시대가 돼가지고 만약에 카이의 민영화의 깃발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 저는 큰 판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단순 지분 매입의 뉴스라기보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과 우주항공 산업의 판을
재편할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의 시작으로 보시면 이 뉴스를 이해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가 그 F 뭐 15K 뭐 KF21하고 KF21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훈련기 고등훈련기 같은 것도 아마 고등훈련기. 네,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나 옛날에 생각하고 저는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진짜 그냥 우리나라용 네.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뭐 공공기관 정도로 생각하면 네. 그런데 여기에 뭐 민간의 뭐 다양한 무기 체계라든지 아니면 발사체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면은 요거는 좀 해볼 만하다. 아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뭐 우주항공 때문에 우주에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남의 그거 뉴스나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럴까라고 보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방위 산업도 그러니까 민간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뭐 우주항공 쪽은 미국이 아직은 당연히 뭐 선두 업체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미국이 좀 더 각광받고 있지만 나중엔 또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클 수 있는 회사들이 많고 또 한국항공우주나 뭐 여기는 이제 대장으로 해서 뭐 또 부품 같은 것도 같이 많이 잘 만드는 회사들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데를 다 같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차세대 큰 먹거리 시장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테니까 네, 그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뭐 스페이스X 뭐 이제 이거 이제 아마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요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쭉 편입하고 뭐 이런 이제 뭐죠 그 ETF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모르면 그냥 종목 자기가 고르지 말고 그냥 우주항공 ETF 같은 거 사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뭐 스페이스X 상장도 안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뭐 투자합니까? 그거를 네. 어떻게 기다리고 또 오버밸류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 IPO 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 우주항공 또 우리나라는 또 회사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회사가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정도밖에 없으니까 항공우주 투자하려 그러면 미국 우주항공 ETF들 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환율이 많이 올라서 전쟁 때문에 이거 달러 환전도 되게 겁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우주항공 ETF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환전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뭐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 저 캐대언에 나온 의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하네 진짜. 아니 그 정프로님이 그 말은 절대 안 하시네요. 약간 그 각설이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절대 말씀 안 하시네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었는데 근데 사전에 좀 차단하려고 이 무속적으로 갔는데 결국 또 나오네요. 예, 각설이 의상 얘기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저 요새 뉴스 계속 보다 보면은 아까 우주항공 얘기해서 그러신데 어젠가 코덱스가 하나 올랐을걸요? 한번 다 확인해 볼게요. 네. 한국에 또 우주 뭐 이쪽으로도 맞네. 하나 예. ETF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상장됐습니다. 우주항공 ETF. 네. 근데 이거 뭐 일단 코덱스가 그래도 코자 들어갔으니까 네. 나중에 한국 우주항공 ETF도 좀 만들어서 나야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아직은 당و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ETF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우리나라 우주항공 우량한 회사들 쫙 있어가지고 뭘 살지 고민돼가지고 딱 ETF로 네. 좀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주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일상이 되면 우주로 반드시 보내야 될 저는 하림, 직화, 닭목살 이거는 진짜 우주로 꼭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침에 좀 먹어봤는데 맛이 진짜 우주 맛입니다. 오. 끝까지 올라가는 맛. 와, 불안한데요? 아니 진짜 맛있어. 이거 좀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오, 불맛이 우와. 장난이 아니요. 이게 불향이 어떻게 나죠? 우와. 직화를 해서 그런가? 전자레인지로 돌렸는데 불맛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 요 이제 하림, 닭고기 하면 또 하림 아니겠습니까? 하림. 네, 하림 직화 닭목살 구이인데 요렇게 이제 포장이 딱 깔끔하게 돼서 오거든요. 네. 요거를 이게 술안주도 너무 좋지만 이거 밥 반찬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불맛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불소스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렇다고 이렇게 불맛이 나나? 불향기가 쫙
나옵니다. 인간- 얼핏 나는 것도 아니고 쫙 나네요. 인간의 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맛있어. 그러게 전자레인지를 돌렸는데 불맛이 나. 불맛이 나고. 네. 그래서 저는 저것도 좀 놀랍네요. 목살이 네. 사실 목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살을 뭐 안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발라 먹기가 너무 귀찮아요. 뭐 뼈가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목살을 이렇게 발라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아유, 난 닭들 생각하면 좀 안 됐어. 닭목을 이렇게 뼈 발라가면서 살만 살살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아유, 그럼 오늘 장사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닭목살도 원래 이렇게 팔아요? 팔아요. 저는 항상 그 백숙에서 제가 직접 발라 먹었지 닭목살을 이렇게 파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파는데. 진짜 부드럽네. 근데 닭고기 여러 부위 가운데 목살이 제일 맛있어요 사실. 맞아요. 뭐 다리살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날개살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목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발라 먹기가 힘드니까. 그죠? 맞아요. 귀찮아도 근데 저는 먹는 편이긴 해요. 목살은 제가. 자, 하여튼 맛있습니다. 네, 하림 잘 직화 닭목살. 요건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얼마예요? 자, 4+1입니다. 총 5팩이 가게 되는 네. 거고요. 이 5팩이 38,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8, 40. 1인분에 7,000원? 8,000원? 네, 8,000원 좀 안 되네. 이 정도면 뭐 8,000원이면 너무 좋은데? 괜찮죠. 네, 직화 닭목살. 이거는 이제 캠핑 곧 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져가도 그러니까 그때 가져가서 이제 비장의 무기로 내놓는 거죠. 네네. 마치 불에 구운 것처럼 렌즈에 돌려서 아니면서 렌즈에 돌려놓고 마치 불에 구운 것처럼 자 내가 만들었어. 모를 것 같은데요. 모를 것 같아요. 아니면 렌즈에 돌리지 말고 에어프라이어를 쓰세요. 에어프라이어가 없는데요? 에어프라이어 여기 있잖아. 네. 갖고 왔잖아. 그래서 자연스러웠어요? 네. 코렐 에어글라스 에어프라이어 여기 있잖아요. 네. 에어프라이어들이 보통 되게 이게 크잖아요. 육중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건 이제 딱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은 것 같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헤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분리되는 몸통 부분에 이제 요게 안에가 보이는, 네. 투명하게 안에가 보이는, 네, 요런 와 설거지하기 진짜 편하겠다. 그러니까요. 설거지하기 편하고 안에가 이제 익어가는 게 보이니까. 네, 굳이 열어 보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네. 너무 편하잖아. 이게 있는데 왜 굳이 다른 걸 씁니까? 네, 에어프라이어 집에 한 개씩은 다 있으시죠 요즘에? 있긴 있죠. 네. 네. 이게 활용이 참 많긴 한데 이게 안에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열어봤다가 이제 띵 하면 또 찔러봤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돌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또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좀 좀 오래 걸려요. 그럼 돌아간 시간만큼 빼야 되고 또 시간. 그 굉장히 불편한데 에어글라스로 안에가 투명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익었는지 잘 보이고 그리고 요리 저 설거지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네. 깨끗하게 또 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막 먹는 건데 안에 안 보이면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대충 닦게 된다고. 그렇죠. 네. 아, 네. 그러네. 아 그런 단점이 있었군요. 그 단점이군요. 옛날 같으면 그냥 아유 누가 보겠어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내 이건 눈에도 안 보이니까. 네. 요게 4리터 짜리 네. 요 용기가 요 정도 되니까 뭐 시중에 판매되는 거 아마 중간 사이즈 뭐 중간보다 조금 큰 사이즈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네, 뭐 가족분들 한 번 드시기에는 뭐 충분한 상황이고요. 닭도 웬만한 닭은 뭐 통으로 한 마리 다 들어가겠네. 네. 한 마리 들어가요. 이게 겉으로 보면 좀 작아 보이는데 어차피 그 내용물 들어가는 거 따져 보면 기존에 그 에어프라이어 있는 그 좀 커 보이는 애랑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위에가 좀 작은 거죠. 위에. 그렇죠. 위에가 좀 그렇죠, 작은 거니까. 네. 자, 그렇게 에어프라이어까지 다 됐으니까 오늘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13만 9천 원에 준비를 해 버렸지요. 네. 특히 그 치킨 같은 것도 한번 식었던 거 네. 다시 렌즈 돌리면 조금 맛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차라리 F 돌리면 네, 맛이 그거는 맛 비교가 안 돼요. 렌즈하고 F하고. 아, 그렇죠. 예, 그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치킨 같은 거 다시 재가열하실 때는 에어프라이어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것도 맛있게 먹으려고 또 보니까 네. 이거 자체를 이제 이 자체를 나중에 보관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관. 네,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에어프라이어를 꺼내서 근데 꺼내다가 제가 손댄 적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걸 에어프라이어 조리하고 그리고 그렇지. 그대로 먹었다가 그대로 뚜껑 덮어서 보관하고 이게 가능한 이건 이제 유리 용기니까. 네, 유리 용기니까. 아, 놀랍잖아요. 그렇구나. 네. 아, 그거 모르셨구나. 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오픈형 에어프라이어, 특히 유리 용기. 그러네. 네. 아, 요거 채로 다시 렌즈에 넣어도 돼. 그렇겠네요. 네, 유리 용기이기 때문에 다 되잖아요. 어. 아시겠죠? 아, 손 많이 뒤었어요 제가. 네, 이거 많이 꺼내다가. 졌잖아. 아유, 이제 뜨거. 그건 이제 그만해야지. 아, 네. 네, 우리 이주호 기자도 그만 고생해요. 여기 보다 보니까 냉장고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네요. 냉장 그냥 집어넣잖아. 그러네. 위에 것만 남겨놓고 밑에 거는 닫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빼갖고 위를 덮어갖고 네. 아 이런 거구나.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와. 자, 이제 우리 남자들 고민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얼른 돌아가시고 박병창 이사님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어감이 안 좋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청와대로 돌아가시죠. 청와대로 돌아가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